지금 들으신 내용은 조금 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본인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5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차례로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6시 51분을 지났습니다. 5시 50분. 5시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 7시쯤 아마 그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접수가 될 되고 예정이 그때부터는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직무 정지되기 전에 예.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인데 예. 몇 말씀만 빼면은 평상시 국무회의 모습 같아요. 예. 경제 이야기하고 민생 챙기기 이야기하고 국무위원들의 동료를 하고 평상시 국무회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빼면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잘못 본 게 지금 6시가 넘었다고 본 게 네. 그러면 한 1시간 10분 뒤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는 일단 정지가 상황이 되죠. 되는 건데요. 네. 내용도 그렇고 표정도 상당히 담담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헌재 심리와 특검을 담담하게 임하겠다. 예. 그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도 굉장히 담담하고 이 어떤 그 내용도 그 상당히 국무위원들을 독려하고 그 평상시 국무회의 발언 같은 몇 가지만 빼면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예.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임이나 이게 그 234표나 찬성표가 나왔지만은 예. 그 사임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진 뭐 사임은 전혀 아마 그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예, 없고.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만에 하나 탄핵안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네.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뵐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렇죠. 마지막이죠. 그 네, 뭐 지금 한 1시간 반 정도, 사실은 엄중한 1시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정 현안을 일일이 챙기며 나라 걱정이 아마 절절히 담겨 있다 이렇게 국민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모습. 윤영삼 원장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저 어떤 그 대통령이 의외로 이렇게 담담하니까 네. 좀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 말씀드린 것도 지금 순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또 곧 정지될 뿐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러니까요, 거의 안 되는데 지금 그것도 7시까지 늦추는 것도 좀 그러는 거고 또 예. 최재경 민정수석을 아마 또 처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네. 신임까지도 지금 뭐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네, 네. 좀 끝까지 이렇게 담담하게 일하시는 의연한 모습을 좀 진즉 보여줬으면 어떻느냐 하는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 말씀에 그거 크게 더하거나 뺄 건 없고요. 예. 저도 보니까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 1차, 2차, 3차 대국민 사과 담화할 때는 우선 옷이 다 회색이었죠. 짙은 회색. 네. 그다음에 1차, 2차 때는 목걸이를 안 했어요. 네. 3차 때는 하셨죠? 3차 때는 했죠. 네, 그리고 지금 근데 오늘은 보니까 옷이 보면 조금 보면 저 푸른색으로 좀 경우에 따라서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그러니까 보면 1차, 2차, 3차 대국민 담화 때 어두운 색이 아니라 평상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을 완전히 찾으신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 이제 저기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 민 원장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좀 진지게 좀 잘하시지. 진지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밑에 국무위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리도 갖고 좀 그러시지. 그 왜 보면 참 좀 뒤늦게 뭐 철들자 뭐 한다고 참 아쉽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갖다 막 팍팍 공격하고 막 회초리를 치는데 덤덤하게 받으면 화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아니, 있어요. 여기까지 보면은 국민들. 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해서 보수 쪽에서 촛불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촛불 들었던 사람들 입장, 회초리 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막 때리고 무슨 일이 회초리를 있어요? 치고 막 즉각 하야하야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네. 이러면은 조금 흔한 얘기로 부하가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진영에서는 좀 부하가 날 수도 있는 그럴 수도 그런 있어요, 장면이었다. 예. 저 박사님. 네, 뭐 경제 안보 생각하면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다 이 말씀하셨는데 경제 안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박 대통령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사자입니다. 예. 마치 남의 말 하듯이 했던 내용에 전혀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진작에 그 수많은 경고음이 나왔을 때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들을 발탁을 해서 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은 경제 안보에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게 했을 수도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다 외면하고 이제 와서 탄핵되니까 마치 국민을 생각하는 듯한 이 목소리는 정말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아무튼 좀 더 진작에 더 경청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탄핵 열차를 이미 떠나버렸고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은 끝까지 박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정순인 교수님. 예,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이 탄핵 소추 결정이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민심의 반영인데 예.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소외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같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예.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말씀드린 대로 234표 찬성으로 가결됐고 소추 의결서는 이제 대통령과 또 헌법재판소에 각각 전달이 됩니다.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안 정본을 내기 위해서 헌재에 도착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도착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일단 접수가 될 것이고요. 잠시 후 청와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대통령 권한이 그 순간부터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전달이 되면 청와대를 연결해서 그것도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탄핵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에 담긴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최재형 민정수석이 오늘자로 일단 사임,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신임 민정수석에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의 조대환 변호사. 이분이 세월호? 예, 세월호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이석태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직을 사퇴해버린 그 변호사죠. 예,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민정수석 역할을 좀 해줄지. 먼저 탄핵 찬성 234표를 사실은 잘 기대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많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죠. 예, 송고문 부장님. 그런데 지금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했죠. 예.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여기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 공교롭게도 지난 촛불 집회 때 234만 명이 왔죠. 예. 234만 명이라고 집계가 됐는데 그 232만. 어쨌든 그런 촛불 민심, 촛불 민심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대로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탄핵 찬성이 81%나 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는 겨우 4% 5%에 머문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여기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뭐 표 계산을 하고 표 단속을 하고 뭐 요청해서 뭐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순전히 민심, 촛불 민심이 탄핵에 반영됐다. 그래서 국민이 탄핵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상 원장. 예, 저도 민심 플러스 대통령의 자승자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게 좀 인간적으로 안타깝긴 하고 정말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는 할까요?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그 민심과 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평론가? 저기 썼는데요. 예. 이게 저 234에서 빼 172명이 예. 야당하고 무소속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62명이 예. 새누리당에서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박이 한 40, 뭐 이렇게 시국회 아니, 이쪽이 40. 비상시국이 그러니까 황영철 40표. 좀 예. 의원이 좀 대변인 격으로 있는 네. 비상시국이 오늘 오전에 오늘 33명이 35 모였고 네. 자기들 35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박 쪽에서 그래서 중도에서 한 27표 왔다. 7표 예. 왔고 예. 굳이 따지면 무효표가 7표 나왔는데 그 무효표가 보면 야당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잘못 실수해서 예, 예. 그런 경우는 최소한 62보다 더 늘 수도 있다 예.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 헌법재판소에 권성동 법사위원장 도착했네요. 예. 신경한 말씀. 예. 소추 의결서를 전달. 우선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또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80% 정도가 이 탄핵안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소에는 네.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소추 의결서가 전달됐습니다. 정본을 갖다가 탄핵안 정본을 소추위원인 네.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예요. 네. 검사가 들고 가는 거죠. 네, 검사가 들고 가서 네. 자 우리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네.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주세요. 하고 기소하는 거죠, 말하자면. 네. 탄핵 소추안 탄핵 갖고 소추안을 내는 거고. 기소하는 예. 것이고 그럼 전 청와대로 갑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사본이 청와대는 등본이 가죠. 등본이라고 돼? 등본. 등본. 네, 그게 간다고. 등본이라고 그럽니다. 네. 등본이 보면 7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뭐 청와대 가는 사람 왜 이렇게 늦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보면 이런 것도 좀 잠깐 좀 국회에서 네. 약간 말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이 말씀할 기회를 마지막 좀 드리고. 국무위원들 예, 예. 하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당부의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 정도 말미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네. 뭐 헌법재판소나 청와대는 거기서 거긴데요. 뭐 그러게요. 거리는 것 같은데 네.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5시간 걸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는 저 소추 의결서 들고 지방에 가는데 있어요. 그때는 난장판이 됐었잖아요. 국회가 그때는. 그야말로 뭐. 예, 근데 아까 얘기 계속하면은 예. 그러면 왜 이렇게 뭐 62표에 그야말로 234표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표가 나왔는가? 예. 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예. 첫 번째는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네. 정진석 원내대표 만나서 내가 보면은 10월 6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예. 뭐라고 그랬냐면 그때 여기 나오네요. 탄핵이 가결되면은 헌법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가겠다. 네. 하고 자유투표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털어준 측면이 있어요. 예, 예.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것이 김기춘 청문회 재벌 청문회입니다. 네. 1차, 2차 청문회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마 마음의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예. 결정적으로 제일 막판에 그야말로 막판에 최후의 한 방이 뭐였냐니까 올림머리 조리장이에요. 예, 예. 올림머리 이야기 듣고 세월호 당일날 올림머리 거기다 조리장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모월간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조리장 예? 빨리 정리하시죠. 아니 옆에서 왜 궁시렁댔어요 지금? 빨리 정리. 그 올림머리와 조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리장 같은 경우 무슨 아주 이거죠. 그날 4월 16일도 더 많은 얘기가 점심과 나왔어요? 저녁 혼자 드셨다고. 예. 그 많은 사람들이 올림머리하고 흔한 얘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예. 밥이 들어가나? 예.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면서
당초 한 210석 정도 더 될 많은 것으로 찬성표가 나왔다. 봤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예. 234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성 박사로 갑니다. 네, 234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왜 넣었냐 이 의미를 물으셨는데 네.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큰 1번은 네. 친박도 돌아섰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여권에서는 믿을 만한 데가 이제 없어졌다. 예. 뭐 친박의 핵심들 빼고는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죠. 예, 예. 20한 5, 6명 정도가 돌아섰다고 얘기하면 친박도 돌아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국민의 힘이었다. 오늘은 완전히 국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그럼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234표. 친박은 또는 친박계는 완전히 패족이 됐다. 예.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 오래 갈 수가 없게 됐죠, 이제는. 예. 아마 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신당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부로 234표는 친박계는 사실상 패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잡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저는 그 광장, 예. 촛불에 의한 민주주의가 드디어 이제는 탄핵이라는 법치주의가 합쳐가지고 87년도 체계에 있었던 헌법이 드디어 조문 그리고 형식적으로 있었던 게 정말로 실질화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법 조문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87년 그 체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오늘로서 완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6시 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최은미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내부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쫓기듯 떠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가결 이후 상황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탄핵이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뤄지자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검 수사, 이 대비에 총력을 다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7시에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로 올 건데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이 되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 좀 계속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 더 전해주세요. 지금 대통령 어디 계세요? 대통령은 조금 전 5시에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간담회 형식으로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예.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남보라색 재킷을 입고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자신의 그 소회를,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예.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해 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지금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 맞아요. 국무위원과의 간담회는 끝난 걸로 보이고요.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을지 아니면 아직 위민관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정말 긴 밤을 보내야 할 것 같군요. 최은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친박의 상당수가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 배경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상시국이로서 입장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35명으로 우리가 뜻을 이제 모아왔었는데 오늘의 결과는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과 또 다수의 친박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까 조금씩 또 말씀을 했으니까 보충해서 짧게 송국권 본부장입니다. 예, 어제 벌써 네. 그 친박들이 찬성 커밍아웃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예, 어제 그 뭐 친박계 이현재 의원이나 홍철호 의원, 네. 또 비례대표죠 그 신보라 의원, 이분들이 그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강태순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그제 사이에 악재가 막 계속 돌출했습니다. 뭐 조리장에 그 정은도 있고 또 뭐 올림머리도 있고 또 그것도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4,500만 원어치 뭐 가방, 옷 예, 예. 이런 것을 서민들이 볼 때는 업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청와대 대통령이 해명에서 뭐 그 돈 다 줬다 해도 다 줬다 해도 그렇고 그거는, 또 그 청와대 해명도 좀 불투명했고요. 그러니까요. 뭐 사비 이야기도 하고 뭐 불투명했고 영수증도 뭐 어떤 뭐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친박에서도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그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추스러서 그 보수를 재결집해보자. 결집해야 된다. 다시 뭐 그런 세계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 원장님, 탄핵 찬성하면 보수 공멸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박이 일부 돌아선 친박이 민심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며칠 사이에 그 민심이 친박도 두려울 만큼 민심이 변한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황 의원이 얘기하신 올림머리, 그다음에 조리장에 혼자 맨날 밥 먹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영태, 차은택에 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동급이다. 저도 이건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그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51.6% 뽑아놨더니 최순실 씨하고 같이 동급이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청문회 좀 그만하자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민심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돼요? 악화되는데 그 악화된 민심을 친박이라도 정말 진박 빼놓고는 다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 돌아선 이유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박도 있더라고요. 그 참 사람들, 그분들도 대단해요.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래요? 긴가민가 했을 텐데 아까 조금 전에 송고문 부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이러이러한 분위기에서 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보수나 새누리당에게는 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대로 그래 알았다. 당신은 당신대로 헌법재판소 특별검사 통해서 가실 길 가시고 우리 새누리당이라도 좀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보수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하는 마음들이 친박계에서 상당수의 그 친박계 중에도 상당수가 그런 부분에 아마 동의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박상훈 박사님. 네, 친박계 뭐 어림잡아서도 한 25명 정도가 탄핵 찬성을 했던 것 같죠? 25명 정도. 왜 그럴까? 국민이 두려운 겁니다. 국민의 힘을 본 겁니다. 아마 어쩌면은 6월 항쟁 이후에 이렇게 무서운 국민의 힘을 봤던 것도 아마 처음인 의원들 많을 겁니다. 두려운 것이고 또 그것도 232만 명의 촛불 상상만 해도 무서운 겁니다. 정치인들은. 그것도 또 컸어요. 또 평화 집회예요. 또 평화 집회입니다. 이렇게 성숙한 국민들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살짝 내가 탄핵 반대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또 인정샷 얘기 나오네요. 인정샷. 그러니까 나중에 언젠가는 들통날 아니 다음에 총선할 때 21대 총선할 때 자 우리 지역구의 국회의원 뭐뭐 의원님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저 탄핵 찬성했는데요. 내놔보세요. 없어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뗄 수도 있는 겁니다. 뭐 물론 그때는 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무협화가 그런 건지도 몰라요. 아무튼 다 찍어놓고도 그 다음에 뭐 사진 찍고 나서 엑스포 천다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쉽게 말하면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탄핵에 찬성하고 난 다음에 탄핵에 이렇게 가를 하고 난 다음에 사진을 찍어요. 뒤에다가 어떻게 하냐? 그다음에 X 아니요. 동글뱅이나 치면 동그라미나 치면 돼요. 그러면 그건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됩니다. 어떤 표식이라도 무효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분만큼은 그런 것도 없이 제가 볼 때는 기껏 아마 그런 식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친박계가 돌아선 이후의 핵심은 국민이 정말로 두려웠다. 그래서 국민의 승리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도 국회의원쯤 되시는 분들이 어떻게 무효표를 일부러 무효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 교수님. 그 국회의원들이 아마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저는 이성적으로 판단해도 지금 현 시국을 어떤 식으로든지 수습을 해야 되는데 탄핵 이외에 방법이 없었다. 다른 방식으로는 왜냐하면 부결이 된다든지 하면은 이건 정치권의 공멸이고 여야를 떠나가지고 사실은 전체 불신을 받고 더 나아가서 다음 시위 같은 경우는 더 격화될
우려가 높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아마 그 국회의원이 두려움도 있지만은 저는 정신을 차렸다. 네. 무엇이 국가 국민을 위한 길인가를 본질적으로 생각한 그런 분도 있었을 것이다. 그래 생각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이제 반대 56명은 그러면 무슨 생각을 이성적으로 하고 있었던 건지가 궁금해지는데 다음 얘기를 한번 나눠보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대통령 박근혜? 예? 박근혜 대통령 왜 탄핵을 받아야 합니까? 예.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 설명을 좀 들어보죠. 자, 첫째,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했다.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비선실세 최순실이 국정 개입을 했다. 둘째, 공무원 임면권과 평등원칙을 훼손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사익을 위해 공무원 해임하거나 임면했다. 셋째, 재산권 훼손 부분입니다. 대기업의 수백억 원 출연금을 강요했다. 넷째, 세월호 7시간 공백 의혹입니다. 야 3당은 헌법 제10조에 보장되는 생명권 보호 의무에 위배된다고 이 내용을 공수처장에 집어넣습니다. 소추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월호 당일에 머리 손질 의혹도 나왔죠. 청와대 전 조리장 폭로까지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정윤희 씨는 제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최순실 씨하고 대통령하고 거의 같은 그 급에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같은 급? 예. 그럼 거의 최순실 박근혜 공동정부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공동정권 이렇게 생각했겠네요. 그게 이제 최근에 와서 그렇게 특히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 그 박관천 경정이 권력 서열 이야기하면서 1위가 최순실, 2위 정윤회, 3위 이 박근혜 대통령 이런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우리 고영태 측임부터 말해보죠. 네. 뭐 그게 맞다고 생각했습니까? 어느 시점에서 저도 그런 뭐 정윤회 문건이라는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랬을 때 좀 약간 좀 느낌이 좀 동의한다 이런 동의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1위가 최순실이다. 네. 근데 왜 1위라고 생각했어요? 대통령보다 높다고 생각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 다 정보라든지 수합했을 때 그런 걸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던. 장 감독님을 소개시켜줬을 때, 그 다음에 뭐 진행되는 일들을 좀 봤을 때 좀 그렇지 않았나 그냥 혼자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저로서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무엇으로도 국민들의 마음을 달래드리기 어렵다는 생각을 하면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하는 자괴감이 들 정도로 단 한순간도 저의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고 국가를 위한 공적인 사업이라고 믿고 추진했던 일들이었고 저는 제 대통령직 임기 단축을 포함한 진퇴 문제를 국회의 결정에 맡기겠습니다. 네, 이유에 대해서 정순희 교수부터 조금씩 속도감을 내볼까요? 예. 조리장 이야기를 조리장 말씀을 들어보면은 그 이명박 대통령하고 달리 월화 11111이었습니다. 사실은 거의 국정 운영을 안 했다는 것이죠. 대면 보고도 받지 않고 그런 통치 스타일이 탄핵을 불러오게 된 아주 단초를 제공했고 그리고 그에 의해서 1+1이죠. 박근혜 대통령의 그림자인 최순실이 대통령을 하면서 그 최순실이라는 사람의 어떤 행태라든지 그 모습을 보면 온 국민이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두 개가 맞물려 가지고 결정적으로 탄핵이 된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박상현 박사님, 난 폭탄도 이런 폭탄은 정말 그렇죠. 국민들은 진짜 참담한 거죠. 그러니까요. 참담한 거죠. 박근혜 대통령은 어쩜 저렇게 참 그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거짓말을 할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 궁금하기도 합니다. 어떤 심경이 있길래 저렇게 누구나 다 아는 사실들을 저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을까. 참 아무튼 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은 이유가 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국회에서 국민의당의 김관영 의원이 탄핵 소추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원수로서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했다.
그러면서 그 쭉 어떤 헌법적인 사항을 위배했는지 쭉 나옵니다. 저는 결정적으로 헌정 질서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호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물란케 했다. 그것이 이제 핵심이라고 봅니다. 황태선 평론가. 저는 보면은 역대 좀 노태우 대통령 이하 5년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보면 뭐 크던 작던 뭐 불미스러운 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어요.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가장 큰 귀책 사유는 뭐냐니까 대통령 자리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 무게를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탄핵 소추될 수밖에 없죠. 알겠습니다. 민영수 원장님. 예, 표현은 다르지만 비슷합니다. 대통령께서는 그 자리의 무게를 모르고 옛날에 시대착오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어요. 옛날 상감마마 하듯이. 상감마마 행차 하듯이 준비하셔야 돼요. 올림머리 할 때까지 다 기다려야 되고 내가 머리를 풀면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아야 되고 내가 부를 때까지 서면 보고 안 해야 되고 우리가요 부부싸움에서 화났을 적에 그 다음날 새벽에 깨준다고 그래서 아침에 종이 쪽지 써서 6시야 일어나고 종이 쪽지 넣으면 그게 일어나집니까? 그렇잖아요. 서면 보고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건드려야죠. 뭐 일어나라고. 대면 보고를 해야 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구조적인 문제하고 사적인 문제를 좀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구조적인 문제는 이 대통령에게 모든 권한이 집중되는 그 성자 독식, 대통령이 되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낡은 제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그 개인 생각으로는 지금 이게 개헌 논의를 한번 해야 됩니다. 맞아요. 예, 개헌 논의를 해서 그 여태까지 현재 살아있는 권력이 있거나 확실한 미래 권력이 있으면 개헌 논의가 안 됐거든요. 지금 살아있는 권력 없을 때 한번 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그 낡은 제도 때문에 이 밀실 통치가 또 가능해진 것이죠. 예를 들어서 뭐 일본 총리 같은 경우는 그 24시간 일정이 전부 다 그 다음날 아침에 다 공개가 됩니다. 시간 그 분별로. 그건 너무나 당연해요. 그게 오히려 당연한 너무나 것이죠. 당연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청와대 출입 기자들이 그 비서동에도 못 들어갑니다.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냥 준초관이면 그냥 있는 거예요. 어쩌자는 그 준초관만 있어서 어떻게 뭐 대변인 브리핑 해주는 것만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과거처럼 YSDD 때처럼 대통령이 비서동에 들어가서 오전 오후에 들어가서 이렇게 다니면은 저런 그 지금처럼 뭐 최순실 씨가 왔다 갔다든가 뭐 이런 문제. 그런 문제 안 생기죠. 다 금방 알려지죠. 그럼요. 금방 무서워서 안 알려지니까 생겨요. 차단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완전히 그 막아버리니까는 그 지금 이런 그 사단이 일어난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생긴 거예요, 이게. 일단 기자와의 소통이 막히니까 국민과의 소통이 막혀버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무엇을 해도 그러면 그 견제 역할을 그 내부에서 해야 되는데 내부 감찰팀이나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이 해야 되는데 거기 같이 휩쓸려 버리니까 이런 사달이 일어난 거죠. 아니 뭐 국정농단 이런 거는 뭐 법률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뭐 법이 상식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건 그 초월적인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이게? 근데 법에도 없는 일을 저지른 거 아니에요? 최순실이 옆에 앉혀놓고. 맞는 말씀이세요. 근데 아까 좀 전에 송권무 부장 보면 낡은 제도를 갖다 한번 이번 기회에 손을 한번 개헌. 대보자. 전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정말 전적으로 공감이고 지난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니 어떻게 노태우 대통령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 이르기까지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이러저러한 일이 있을 때부터는 꼭 운전자들의 문제인 것인가? 차량의 구조적 결함은 없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고서 왜 5년 되면은 직전이나 직후나 꼭 차가 추락하는가? 개헌을 해야 되는데 그 말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꼭 한 가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조금 전에 송 본부장, 자 지금 보면 박근혜 대통령 살아있는 권력이 지금 정지되었으니까 대한민국의 살아있는 권력은 박근혜 대통령이 아닙니다. 박지원 의원이 얘기하는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자는 문재인 전 대표예요. 과연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 문제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해 줄까요? 그건 뭐 이제 또 시간 날 때 이제 또 깊이 있게 좀 논의해보고. 대표가 살아있는 권력 어떻게 보면 살아있는 권력이기도 하고 미래의 권력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어떤 이 제도를 개선하는 문제를 만약에 지금 개헌에 들어가면 뻔합니다. 그거야. 개헌이 블랙홀이 되죠. 블랙홀이 돼서 대선 판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변수들이 생기니까 그 뭐 누구라도 가장 앞서 나가는 입장에서는 하기 싫겠죠. 그 판 흔들기 싫겠죠. 그러니까 개헌 안 하려고 하는 것이죠. 나까지 대선 좀 끝내놓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 본인까지 대선 다 끝내고 하면은 본인이 이 또 낡은 털 안에서 또 어떤 덫에 걸릴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대로 만들어 놓고 거기서 다시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는 그런 각오를 해야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시험대회에 쓴 거예요. 대한민국이 다시. 사실은 절호의 기회예요. 절호의 기회라는 게 우리가 지금 9차 개정헌법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실 그동안 우리나라 헌법 제정된 이후 9차례 개정되면서 그야말로 여야 국민들이 공히 한 마음으로 만든 헌법은 지금 현재 9차 개정 헌법밖에 없어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60 항쟁으로 60 항쟁이라는 에너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여야 국민이 한 마음으로 개헌할 수 있었어요. 지금 마침 보니까 그런 때예요. 이번에 자 우리 한 30년 가까이 운영하다 보니까 이 문제 있다. 거기다 여야 국민 230년 촛불 나와서 뭔가 지금 여태까지는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우리가 정말 분노의 마음을 퍼부었지만 이제는 근본적으로 과연 이런 부분, 이 개헌 문제도 한 번쯤은 이 에너지, 이때 아니면요. 다음 대통령이 되면 다음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바꾸고 싶겠습니까? 자기도 5년 동안 기껏 다 누리고 싶지. 그러니까 개헌 문제가 나오면 정수인 교수도 지금 한 말씀만인데 말씀하세요. 예. 사실은 그리고 김민영 사원장님 정리하시죠. 예. 지금 87년도 만드는 헌법이 30년째 되고 있는데 이 헌법이 문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헌법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운영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책임 총리제가 돼 있지만은 대통령이 임명을 하고 여당이 전부 다 동의를 해가지고 하는데 우리 이번처럼 야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경우 책임 총리를 야당에서 선임을 하게 되면 사실은 개헌을 하지 않고도 이원 집정부제의 형태를 이룰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도를 안 했고 그리고 5년 단임제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행복했던 대통령이 임기 말이 없습니다. 정말 4년의 중임제 하면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훨씬 더 큰 문제 생길 확률이 높습니다. 네, 그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다. 민영사 원장님 지적은? 그래서요, 저 솔직히 그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1등, 2등 하시는 문재인, 반기문 두 분이 개헌 논의를 하자고 국민들 앞에 선언을 하고 정말 개헌을 한번 논의해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도 한 방법이라고 한 말씀 드렸습니다. 먼저 한번 특집으로 자리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한 말씀만 딱 그렇죠. 개헌 관련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개헌은 그 권력 문제, 대통령 임기 문제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뭐 시간이 오래 걸릴지 모르겠지만 지금 어차피 이렇게 된 상황에서 전체 국가 틀을 재정비해보는 각계각층의 이해를 담아내는 그런 개헌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도 문제예요. 이번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나와서 얘기하는 것도 아마 국민들이 많이 실망하셨을 거예요. 최순실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비서실장 자리에서 확실히만 챙기셨더라면 이 지경까지 왔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6시 28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심정은 어떨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국정농단이라든가 또 대통령으로서의 어떤 국가의 어떤 수반으로서 그 기능을 잘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이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죠.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대통령이 되게 하지 말아야지 될 일을 하면서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고 반성하는 기미가 없었는데 이제 새 대통령을 뽑아서 전국이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잘 됐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빠른 결정이 그렇게 내려져서 좋은 결정이 내려져서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전체적으로 국민들은 오늘 이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지 않았습니까? 박 대통령에 대해 어떤 마음일지 궁금합니다. 박상영 박사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제 아마 국민들도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압도적인 표 차이로 탄핵의 결정된 걸 보셨을 겁니다. 잘 됐다라고 하는 생각을 물론 하고 있겠죠. 국민들은 탄핵을 지지했으니까. 그런데 또 헌법재판소에서 길면은 6개월이 갈 수 있다고? 6개월을 기다려야 된다. 그거 안 돼. 하루 빨리 하야하시라. 네. 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마음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정수인 교수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정치적인 심판을 받은 것인데 그것은 곧 민심, 하늘에서 내린 심판을 받은 그런 옥탑강이 갇힌 공주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는 거 7시면 이제 저 소추결서 전달되면 권한정지가 되니까. 꼼짝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탄핵되기 전까지 아까 대통령께서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기 전까지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발표하기 전까지는 국민들이 이 탄핵 너무 오래 걸리면은 그전에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을 텐데 아까 국무위원 간담회 발언 보고 나서는 더 좀 국민들의 이 정서가 좀 바뀌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저 여전히 국가원수인가? 국회에서 탄핵을 했는데 본인이 여전히 국가원수로 생각을 하나? 그러니까 그 중간 시간에 왜 그 말씀을 아까 하실까 하는 생각도 저도 언뜻 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또 3차 담화 그것도 담담하게라고 제가 아까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결연하게입니다. 결연하게? 네, 담담하게라고 뭐 좀 줄여서 표현했지만 결연하게 앞으로 내 직을 나는 지키겠다. 국정운영 그러니까 국정운영의 끈을 놓지 않겠다는 이야기인데 직무 정지되면은 실제로 할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없는데 지금은 없지만은 언젠가는 뭐 헌재 결정에 따라서 내가 복귀할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들렸기 때문에 이것이 내일 촛불 민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저는 그 부분도 좀 우려가 되네요. 황교안 총리가 계속 물어보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뭐 여쭤보고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걸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63일 동안 그 간제에 기거할 때 그때는 그 김우식 그 비서실장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김우식 비서실장이 있었고 고건 총리가 있었는데 김우식 비서실장이 매일 아침 수석 비서관들하고 정책 점검 회의라는 걸 했습니다. 정책 점검 회의를 하면은 그 회의 결과를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에게 보고를 하고 그것을 똑같이 좀 요약분을 해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 대통령이 그 보고를 받을 수는 있어요, 지금도. 받는데 거기서 어떤 지시를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지시를 하면 안 되는데 그 보고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그 지시라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나중에 애매모호할 수가 있어요. 본인의 의견을 밝힐 수도 있는 것이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마 그 보건 총리 권한 대행 그때 준해서 이렇게 그 황교안 권한 대행도 그 할 텐데 그런 부분이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지시고 어디까지가 그냥 보고냐. 그래서요, 저는요 마지막까지 그 민정수석을 또 저런 그 이념 성향에 있어서 논란이 됐던 분로 했다는 것이 정말 논란거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조대환 변호사죠. 조대환 변호사. 1월 2월에 지금 검사장 인사 있지 않습니까? 검사장 인사 또 그렇네요. 예, 그까지 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하실 생각인 거고, 그 다음에 그동안 해오셨던 거 우리가 하나씩 여러 증언을 통해서 알게 된 거에서 지금 국민들이 바라보는 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렇게까지일 줄은 정말 몰랐다. 황태수 평론가. 이런 것 같아요. 지금 현재 국민 민심이 생각하는 박 대통령은 아마 상당수 한 80%는 즉각 하야를 주장하겠죠. 그런데 20%는 짠하던 사람도 있어요. 짠하던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 입장에 그래. 아니 우리가 그동안 우리가 46일 동안 그 나왔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 보니까 그 이야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보면 상당수가 더 사실로 밝혀진 부분도 있지만은 또 보면 우리가 오보도 많이 냈잖아요. 언론에서 솔직히 얘기해서.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오보를 갖다 이제 기정사실로 다 받아들이고 있어요. 사실로. 어느 언론사도 오보 낸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정정하거나 수정한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래 정 그렇다면 한번 법적 다툼으로 가보자. 특검에 가서 특검한테 수사도 받아보고 저 어디야 탄핵 됐으니까 헌법재판소 가서 한번 다퉈보고 거기서 예를 들어서 자 대통령 자격 없다 쫓아내면 그다음에 특검에서 자 이제 가자 감옥으로 가는 거죠. 그러나 다투어는 봐라. 다 하신 거죠? 그러면 이제 대통령의 마음은 어떤지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의결서를 곧 받게 되지요. 박근혜 대통령 현재 마음을 좀 들여다봐 주십시오. 6시 35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한 25분 정도면 7시 정도에 어쨌든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대통령 권한은 그 순간부터 정지됩니다. 잠깐 준비된 내용부터 듣겠습니다. 최근의 일들로 우리나라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국정 과제들까지도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로 인해 대한민국 성장의 불씨까지 꺼트린다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한 희망도 함께 꺾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각 부처 장관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을 위한 국정 과제만큼은 마지막까지 중심을 잡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다 하실 것 같아요. 송건범 준비되셨네요. 대통령 속마음 저는 어떠실까요? 또 국무위원 간담회 발언을 이야기하게 되는데 저는 그 전까지는 지금 탄핵을 받은 대통령께서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 했나? 네, 그 생각을 많이 하실 거라는 예상을 했어요. 그런데 저 발언을 보니까는 그거보다는 어떻게 보면 다시 한번 그 제기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을 좀 생각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관저 정치를 한번 재개하는. 네, 그렇습니다. 네, 재개라기보다는 어쨌든 그러니까 간저에서 다시 국정 운영에 전면에 나설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 물론 뭐 헌재가 결정할 사항이지만은 그 헌재에 또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노무현 대통령 그 탄핵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자서전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딱 탄핵 당하고 일주일 내내 주무셨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자고 그 다음에 일주일 있다가 그 시간에는 왜 그러냐면은 간접 부속실 비서관들이 퇴근할 때까지는 밖에 나오지도 않았답니다, 방에서. 퇴근하고 나면 이제 밖에 나오고 거실 나와서 책도 보고 다른 사람들 출근해 있을 때는 이렇게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기운을 차려서 그 4월 15일 날 식목일 행사 그 경례 식목일 행사 참석하고 또 4월 5일 날 참석하고 그다음에 또 기자들하고 또 등산 타고 등산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정도 활동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보고도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지금 속으로 많이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민 원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대통령 속마음 아닙니까? 예. 선의로 했다니까요. 내가 법과 절차에 따라서 한번 제가 해명해보고 따져보랍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담담하다. 그다음에 앞 뭘 준비할까? 법적 대응. 근데 전 그래요. 아까 노무현 대통령 말씀하셨는데 노무현 대통령 2004년에 2003월 12일 날 탄핵 소추되어서 63일 동안 탄핵 소추됐지만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모 일간지를 갖다가 그 옛날 PDF로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쫙 3월 10일부터 5월 14일까지를 갖다 두 달째 63일씩 다 봤어요. 봤더니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우리는 그동안 보니까 그 기간 중에 고건총리 펄펄 날고 노무현 대통령 그야말로 유폐된다고 그러죠. 우리 유폐. 귀양살이 위리안치 유폐돼서 아무것도 안 하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지금 얘기대로 다 보고받았. 왜 보고? 보고받고. 보고야. 그건 의례적으로 왜 그 보고를 하도록 한 줄 아세요? 노무현 대통령이 3월 12일 날 탄핵 소추되자마자 그 다음부터 역풍이 붑니다. 역풍이 불어서 민주당에서 추미애 선대위원장이 엎어지고 저쪽 새누리당 한나라당에서는 최병렬 대표가 엎어지고 국민들이 자 노무현 지켜라 이런 분위기였어요. 지금 그때하고 완전 그러니까요. 그때하고는 전혀 달라요. 달라요, 지금. 그런 분위기였기 때문에 그다음 조선일보입니다만 두 달치를 봤더니 어떤 일이냐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동정을 갖다 계속 언론에 보도가 돼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자들하고 등산도 하고 이렇게 빙. 근데 의외로 고건 전 총리에 대해서는 나오는 게 뭐 별로 없었죠. 별로 없고 그다음에 또 그때 4월 13일인가 총선이었거든요. 정말 조용한 정부였어요. 근데 총선에서 열린 우리나라 152석을 차지하는 순간 깨갱 끝. 알겠습니다. 저 박상현 박사님. 네. 참 그렇죠. 지금 분위기가 이런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 이 시간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좀 항상 생각되는 게 좀 진작에 좀 잘 하시지. 저만 하더라도 박 대통령 임기 초부터 수없이 비판을 많이 했는데 한마디도 들어주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아무튼 지금 박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은 그때 최순실 씨를 안 해도 될 얘기네요. 그때도 비선실세 뭐가 인사가 잘못되고 있다는 얘기를 수없이 했습니다. 그때 지금 최순실을 만나서 했어야 되는데. 최순실 씨를 만나서 그 얘기를 했어야지. 박 대통령한테 얘기는 무슨 소리냐 이 얘기예요. 저는 최순실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요. 좀 연결이. 제가 알았으면 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얘기를 했을 텐데 그걸 몰랐습니다. 자, 박 대통령의 속마음은 저는 이렇게 단언합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가 아니라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끝까지 가봅시다. 뭘 준비하고 있을까 질문하셨죠? 헌법재판소에 최종 심판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아마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억울하고 분합니다.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이러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빨리 말하면은 반성하는 마음 거의 없다는 생각입니다. 정 교수님 생각도 다 비슷하신데? 아마 처음에 그 중간에서도 뭐 그럴 것 같으면 탄핵을 해라, 탄핵을 하여라 이런 식으로 청와대 발표한 사례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금
1, 2, 3차 담화문을 보면은 앞에 나오는 내용이 참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 특검 수사하고 헌법재판소 재판이 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하실 거고 아마 두려우실 겁니다. 저는 생각이 지금 속상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아마 뭐 관저 정치나 뭐 이런 생각은 하실 여력이 노무현 대통령 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생각하실 틈이 없으실 겁니다. 본인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취임하고 네. 1년 좀 더 지났을 때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임기가 많이 남아있을 때고 그때는 정치적으로 미워가지고 노무현 대통령을 그 선거법으로 걸어가지고 그렇게 했던 거고 지금은 상황이 전혀 다르죠. 전혀 다르고 사실은 그때 저 가깝게 송영이를 많이 압니다마는 그 노무현 대통령의 그 비서진들이 만에 하나라도 고건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의 혹시나 그 생각이 있을까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요. 그 알력도 많았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그 권한 대행께서 굉장히 언짢아하시고 나중에 이렇게 하셨지만은 그런 측면에서 근데 그때는 노무현 대통령이 뭐 헌법재판소에서 다 기각된다라고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이었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아마 동정도 많이 보고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저러나 지금 뭐 글쎄요. 이게 담담하다, 억울하고 분하다고 하시니까 이것도 민심과 충돌이 좀 우려되기도 하는데요. 6시 42분 MBN 뉴스와이드 생방송으로 보고 계시고요. 동시대를 살면서도 참 생각들이 다르지요. 핵심 친박계 얘기입니다. 국민들과 동떨어진 인식이라고 아마 이분들은 생각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저희는 들여다봐야죠. 일단 이정현 대표는 오늘 저 국회 탄핵안 가결 직후에 긴급의총을 열어서 뭐 당분간 뭐 사퇴 뭐 이런 거 없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핵심 친박계 또 한번 들여다봐야죠. 뭐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들어보시죠. 우리가 당론으로 4월 사임 6월 대통령 선거를 대통령이 이것을 수용한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절할 정도로 그렇게 명백한 정말 탄핵 사유가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당론을 변경할 때 나와서 얘기했던 대부분의 사유가 뭐냐면은 광화문의 촛불 민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민심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여론조사도 어떤 민심도 얼마나 많은 숫자의 시위도 또한 어떤 언론의 보도도 헌법과 법률 위에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오늘은 표결이 있는 날입니다. 당대표께서 방향을 정한다든지 가이드를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다 고민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따 의원님들께서도 나오셔서 이따가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그동안에 상당하게 제가 말씀만을 좀 자제를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탄핵이 혼란의 끝이 아니라 지금 시작일 가능성이 많다. 특히 야당이 이제 지금 그렇게 이미 결과가 나오기 전에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우리가 잘 고려해서 오늘 투표에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4월 퇴진, 6월 대선 이것에 대해서 여야 정치권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협의를 해서 질서 있는 혼란 수습이 나라를 위해서 바람직하다. 또 국민들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고뇌하고 있는데요. 고뇌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찬성하면서 고뇌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35명이라는 얘기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고뇌하는 분들이 이거는 반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뇌하고 있구나 이렇게 또 생각할 여지가 충분히 있거든요. 지금 뭐 어느 쪽이나 다 고뇌하죠. 뭐 선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황태순 평론가 제가 아까 잘못 들은 거 아니죠? 그냥 맞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 고뇌하는 땡들. 실수가 지금 핵심 친박계들이 이런 거예요. 여태까지는 사실 그야말로 막 휘둘렀잖아요, 권력을. 좀 실수했어요. 핵심 친박계 애들이라고 들렸는데. 저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요. 이게 잘못하면 핵심 친박 잘못 들을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고. 핵심 친박들이 마구 휘둘렀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제 패족 위기에 몰린 거예요. 네. 패족 위기에 몰리니까 어떻게 돼요? 아우성치면서 단말마라 그러죠. 뭐 막 단말마적인 일종의 저항, 항거를 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네, 박상 박사님. 그런데요. 비슷한 생각인데 네. 표현을 참 이렇게 멋있게 하네요. 저는 왜 국민과 동떨어진 생각을 하느냐? 예. 자, 이들은 국민보다는 박 대통령을 먼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민의 눈보다는 박 대통령의 눈을 먼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벗을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들이 사는 길인 거예요. 지금까지도. 국민이 사는 길은 어디 있나요? 국민이 사는 길은 이 사람들은 몰라요. 그런 거예요. 몰라요. 알겠습니다. 자, 내가 사는 길은 오직 박 대통령을 바라보는 것이고 대통령이 뭘 말하면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니까는 국민의 생각과는 전혀 동떨어진 인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얘기는 결국은 뭐냐면은 궤변이라든지 국민들 볼 때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얘기만 계속 해왔던 겁니다. 딴 세상. 정승윤 교수님. 예.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호위무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하고 생각이 같은 거죠. 그러니까 뭐 박근혜 대통령으로 받았던 어떤 보훈이라든지 그에 대한 의리,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연민. 그러니까 이분이 뭐 왜 다르냐 하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그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호위무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이 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런 처지 아니었는가. 저는 뭐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예, 그리고 그 아까 말씀했듯이 무엇이 국가 국민을 위해서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보다는 말씀했듯이 본인이 곧 박근혜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무엇이 대통령한테 가장 유리한가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정인 대표도 물러날 생각 없다고 그러고 대통령도 물러날 생각은 없으신 것 같고 그러니까 같으네요 생각이. 그 점에서는 또 같으신 것 같네요. 그런데 그 친박에서 20몇 명이나 이탈을 한 걸로 지금 다 그 뭐 추산이 되잖아요. 예, 찬성표가 찬성표로 가는 게 추산이 되는데 저렇게 그 하는 것은 아무래도 지금 판세를 잘못 읽은 거죠. 판세를 왜 잘못 읽었냐면은 지금 아주 극소수지만은 이 탄핵을 앞두고 SNS나 어떤 뭐 그 카톡상에 이 보수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 박근혜 대통령이 마녀 사냥을 당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의 또는 심지어 그 태블릿 PC 발견된 태블릿 PC가 조작된 것이다.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그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그런 세력이 어느 정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 민심도 그렇고. 그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판세를 잘못 읽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 판세를 잘못 읽으려고 했는지도 몰라요. 그럼 민 원장님, 대통령 만약에 뭐 헌재에서 인용이 되면 탄핵 결정이 그럼 그만두시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은? 그럼요. 당연히 대통령 끝나는 거죠. 그럼 이분들도 그만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때는 이제 패족이 되는 거죠. 이미 지금 패족이 돼 있는데 정치적으로? 끝까지 발버둥 치면서 이제 정략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참 안타깝고. 근데 그런다고 됩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 착각을 할 수 있는 게요. 이 갤럽 조사 같은 경우에 지금 전 국민의 81%가 찬성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분들의 60% 이상은 또 탄핵을 반대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분들은 새누리당 지지자 중에서 탄핵을 반대한다는 60%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새누리당 지지자가 전체적으로 얼마나 적은 줄을 또 못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누리당 지지자의 60%가 반대한 건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전체 20%도 안 돼요. 그러니까 전 국민으로 보면은 저기 12% 14%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갤럽 조사, 한국 갤럽 조사 보니까 새누리당 13%, 국민의당 13%인데. 그러니까 그 13%의 64%가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그분들은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럼 이정인 대표는 어떻게 해요? 이정인 대표는 탄핵되면 손에 장 지진다 그랬는데 잠깐 듣고 와서 여러분 생각 좀 들어보죠. 지금까지 야당이 여러분들 앞에 다른 사람 말고 국민과 기자들 앞에 얼마나 실현시키지 못할 거짓말들을 많이 했어요. 거국내가 자기들이 하자고 했잖아요. 국회까지 와서 출전해달라 그랬잖아요. 안 한다 그랬잖아요. 지금 오늘 당장 하야를 해라. 숫자가 많고 다수니까 당연히 이거 이끌어낼 수 있잖아요. 새누리당 숫자가 적으니까 협의를 하게 되면은 그게 되겠잖아요. 그래서 당장 만약에 당장 지금 그걸 이끌어내서 그걸 관철을 시킨다면 제가 장을 지질게요.
뜨거운 그 장에다가 손가락을 넣어서 장을 지질게요. 그 사람도 실천하지 못할 얘기들을 그런 식으로 해요. 며칠 있다 또 말 바꾸가. 내게 한번 할까요? 말 바꾼지 안 바꾼지 한번 내게 한번 해볼까요? 그 장은 아직 안 지진 거죠 지금? 그렇죠? 그 소식은 없죠. 또 그런 얘기는 장지라는 없죠.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또 부인을 했죠. 네. 그래서 그걸 한번 들어보고 한번 그럼 이제 그 야당이 탄핵을 실천하면 뜨거운 장에 손을 지지겠다 이런 말씀까지 하셨는데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진짜 한번 정말 그 예, 기자 보도가 지금 분들 있습니다. 아니 보도가 돼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왜 같은 기자님들이 취재를 했는데도 그렇게 말하자면 사실이 아닌 그런 보도를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탄핵을 하게 되면 강행을 하게 되면 장을 지진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까? 그건 제가 분명히 근데 그 자리에서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즉각 사퇴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1월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은 말을 지어내 가지고 그런 식으로 보도를 하는 것은 참 유감입니다. 큰 잘못을 했습니다. 아주 크게 정말 용서를 구합니다. 당대표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사태 또 오늘 이 투표 결과에 대해서 전적으로 제 책임이고 또 제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합니다. 지겠습니다. 우선은 당의 공백이 아주 최소한만이라도 공백을 메꿀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면 바로 그만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참 듣다 보니까 이정현 대표가 12월 21일을 사퇴한다고 그때 안 그랬었나요? 12월 21일이요. 예. 네. 좀 다 그거는 됐지 이미 않습니까? 얘기했던 거죠. 다 됐죠. 그렇네요. 오늘 12월 9일이고. 예, 거의 다 돼가는데. 그런데 뭘 또 저 공백이 생길까 그러니까 봐. 이게 탄핵과 상관없이 12월 어떻게 21일까지 하시겠다는 말씀인지 어떻게 하시겠다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정도 상황이 벌어졌으면은 새누리당은 어떤 그 빅뱅이 없을 수가 없어요. 예, 당연히 아마 예, 그 당연히 수준으로 있습니다. 할것 같아요. 분당을 하든지 예, 집단 탈당을 하든지 비주류가 집단 탈당하든지 아니면 비주류가 당을 장악을 하든지 이제 지금 그 조만간 그런 그 절차들이 계속 벌어질 텐데 뭐 손에 장 지진다 이 말씀은 일단 당 대표를 조기에 퇴진하면은 그걸로 가름이 되지 않겠나? 가름 되겠죠. 없던 일이 될 거다. 민영삼 원장님. 아니 그 더듬수의 극치 아닙니까? 그 무책임 정치의 극치고. 그러니까 작년인가요? 그 문재인 전 대표가 4월, 10월 보궐선거 지고 계속 안 물러나고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던 그것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아주 무책임의 정치 아주 극치라고 봅니다. 그때도 결국 분당됐고 그렇게 갈 거다. 황태수 평론가 생각은? 새누리당이 128석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어쨌든 찬성한 사람들이 62명이 돼요. 그러면 반대 내지 기권한 사람이 66명이 되거든요. 당이 딱 반토막이 난 거예요. 반쪽이 난 거예요. 그렇게 계산을 두동강이 난 딱 거예요. 두동강이네요. 그 두동강 나게 된 그 원인을 제공했던 지금 현재 이정현 지도부는 빨리 즉각 오늘 해체해야 되죠.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도 조금이라도 있으면 공간 그 공간을 갖다 본인이 갖다 신경 안 써도 돼요. 어떻게 해서 대표가 됐는데? 안 써도 된다니까요. 대표 어떻게 해서 어렵게 됐는데? 그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 저 비서에서 간사병인가 간사 그래서 17단계 뛰었다면서요. 1년도 그러면 못했는데. 어쨌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했죠. 홍보수석했죠. 그때 횡행하던 사람 누굽니까? 최순실이죠. 정윤회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이렇다면은 도의적 책임을 봐서라도 빨리 물러나야죠. 본인이 거기서 홍보수석하고 정무수석 홍보수석을 갖다가 얼마 2014년까지 했잖아요. 박상호 박사님. 지금 그 이정현 대표가 탄핵이 되면 손에 장을 찢는다고 했는데 예상을 물으셨잖아요. 그 답변을 쓰라고요? 장을 찢을지 안 찢을지를? 제가 자제하겠습니다. 방금 이정현 대표의 저 얘기를 쭉 들으니까 제 솔직한 심정에서 우러나오는 표현은 딱 이겁니다. 정말 보기조차 민망합니다. 정 교수님.
예, 저도 그렇습니다. 장을 지진다는 소리는 사실 그 본인이 재신임 받겠다 뭐 이런 소리 아니었겠습니까? 그럴 수 있네요. 예, 뭐 자기가 그 당대표 자리의 물러나서 미련이라는 게 더 나아가서 뭐 예. 국회의원직도 사퇴하고 예. 하면 다시 재신임 받겠다 이런 취지로 받아들여야지 그냥 장을 지진다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신임 필요하다 본인한테 어떤 식으로든지. 예, 방금 들어온 소식입니다. 헌법재판소 지금 회의한다는 거죠? 예. 대통령의 16일까지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을 요청했고요. 현재 지금 7명의 재판관들이 회의하고 있고 탄핵 심판 주심에 강일원 재판관이 선정됐다는 소식입니다. 강일원 재판관 주심이 누가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 많이 하시던데. 중요해요. 네. 그죠? 그래서 예전에는 보면 강일원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에서 공이다. 은행할 굴리기라 그래요. 이 은행할 굴리기라서 주심을 갖다가 정하긴 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전자배정으로 하죠. 무작위로. 예. 그렇게 해서 고른다면서요. 근데 이제 과연 이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또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일단 다음 질문은 대통령이 일단 탄핵된 국면에 들어왔어요. 자, 새누리당이 어떻게 될까요? 분당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박과 비박은 지금 무엇을 준비할지 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시죠. 다른 건 뭐 드릴 말씀 없습니다. 앞으로가 문제인데 헌정 질서를 헌법 질서를 지켜가면서 정치 혁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 제가 판넬로 잠깐 정리를 해드릴까요? 지금 상황이 인식이 우리와 참 다르다. 뭐 탄핵 찬성이 한 80% 뭐 여론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이분들은 생각이 다르다. 이정현 대통령 헌법과 법률 위반 입증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직. 그런데 탄핵할 수가 있냐 이거예요. 검찰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차은택과 공범관계 이렇게 했고 그리고 최순실 장시호 대신 저희가 좀 챙겼어요. 최경환 대통령은 이론도 챙긴 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오늘 본회의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김진태 의원은 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나? 미용 주사까지 뒤지는 인격살인이다. 너무한다. 국민 우롱죄, 국민 기만죄 했으면 했다고 왜 말을 못하냐 하는 촛불의 민심. 그래서 지금 이제 끝으로 친박 비박이 무엇을 준비할까? 이것만 한번 챙겨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 시작하시겠어요? 예, 황태선. 친박 입장에서 가급적 버텨보기. 가급적 버텨보기. 아직도 버텨보자. 그러니까 버텨보기, 버티기가 아니라 가급적 버틸 한번 때까지 보기. 버텨보자. 예. 어쨌든 보면 뭐 새누리당도 어쨌든 당의 환골 탈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가운데 비박계에서는 와라 이제 우리가 주류다. 당권 장악을 시도할 것이다. 송광문 부장님. 일단은 친박이 이 정도 되면 패족 선언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친박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는 하기 어렵겠죠. 안 하겠죠. 안 하는데 그 대신 지금 친박에는 그 당 중진 다선 의원들이 많습니다. 왜 서청원, 최경환 뭐 다선 의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어쨌든 그 그룹이 나중에 대선 국면에서는 또 새로운 하나의 그 그룹을 형성할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그 대선을 지금 바라고 있을 거고 대선에서 어떤 분이 역할을 한번 하는 그런 것이고 그리고 비박 입장에서 뭐 지금 당장 본인들이 나갈 이유는 없어졌어요 이제. 그렇네요. 본인들 나갈 이유 없어졌습니다. 친박에서도 이탈표가 그렇게 나오고 하는 상황에서 본인 나갈 이유가 없으니까는 당에 남아 있으면서 친박 지도부를 와해시키고 당을 접수하려고 하겠죠. 무엇을 준비하나? 비박은 우선 혹시나 하고 잿밥을 생각하고 있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잿밥 떨치고 나와야 된다. 그렇게 보세요? 설사 그게 시베리아하고 광야를 할지라도 나와야 된다. 그래야 길이 보인다. 생각이 들고요. 친박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반대한 56표가 우리의 재산이다. 그건 재산이 아니라요. 국민에 대한 부채 빚입니다. 빚.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인데 박상영 박사. 네, 이제 헌재는 이제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정치권은 조금씩 지금 황교안 대행 체제 속에서의 국정 문제를 협조하면서 대선 정국에 신경을 쓰겠죠. 자, 그러면은 새누리당도 예외는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비박은 무슨 생각할까? 이제 당은 완전히 비박 쪽으로 넘어갔다 봐야 되겠죠. 반기문 총장이 오더라도 친박으로는 안 갑니다. 갈 수가 없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 시점에서 새누리당이 할 수 있는, 비박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자, 비박부터 설명하겠습니다.
창조적인 해체를 하는 겁니다. 예. 완전히 당을 깨고 새로운 정당을 만드는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지금 새누리당의 차선을 그대로 이어가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친박의 핵심 인사들은 다 뺄 생각이 많아요. 예. 당신도 오지 마. 예. 그러면 이 사람도 당적이 없는 거예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최소한의 지분이라도 챙기기 위해서 온 힘을 아마 경주할 겁니다. 예. 조그마한 지분, 10분 1이라도, 100분 1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아까 누가 버틴다고 얘기했는데 딱 그 모양새입니다. 한쪽은 창조적 해체 의결, 한쪽은 조금이라도 살기 위해서 지분이라도 챙기는 이런 모습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예. 정순희 교수님. 예, 저도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7시가 넘어갔네요. 예. 예. 어차피 친박은 그래도 비빌 언덕은 사실 새누리당 안 바뀌니까 새누리당 안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당권을 바라보면서 버틸 것이고 비박은 완전 새로운 보수주의 중심이 돼서 새로운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 나가겠다 하면서 당을 해체하든지 아니면 한골탈퇴 시켜야 된다 해서 아마 비박 중심으로 어떤 보수주의 운동 아니면 새로운 그 대통령을 만든다든지 이런 식으로 비박에서는 갈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잠깐씩 속보로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7시에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가 개최된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9시에는 NSC 국가안전보장회의가 또 열린다고 합니다. 국방과 외교와 경제를 각각 꼼꼼하게 하나하나 좀 챙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부 장관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 면담이 있고요. 또 헌재에서 과연 이제 지금 문제는 사실 일단 공이 헌재로 넘어갔기 때문에 헌재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 부분을 지금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재 판결까지 예상 시간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앞으로 헌재 판결까지 어떤 전국의 흐름이 있을지 그것 같이 좀 예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개의 질문입니다만 하나의 답으로 한 번에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핵 가결 이후 전국 조기 대선 체제로 가는 것이냐 과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234표로 가결됐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고 새누리당은 비박이 접수한다. 친박계는 패족 수순으로 가느냐. 청와대는 헌재 판결 특검을 기다리며 4월 퇴진 수순으로 혹시 갈까. 근데 이건 좀 약간 어려워진 것 같아요. 아까 대통령 국무위원 간담회 말씀을 드려보면. 그리고 야3당은 조기 대선 체제로 돌입하고자 하지 않을까. 이렇습니다. 헌재 판결까지 예상 한 달일지 두 달일지 석 달일지 6개월일지 향후 전국 흐름까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국민이 승리한 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평화롭게 우리 국민들이 마음을 모으셨고 그런 시민명예 혁명이 국회를 통해서 그 뜻이 잘 전달됐다 생각을 합니다. 헌재가 앞으로 조속히 결론을 내릴 수 있도록 또 촉구를 합니다. 우선 위대한 국민의 승리이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탄핵안의 가결은 국민의 승리이지만 이게 이제 시작입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현명한 빠른 그런 결정을 내려줘야 하고 대통령께서도 이제 국회에서 일정을 잡아주면 퇴진하겠다라고 했으면은 퇴진의 길을 밟아주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정말 궁금해요, 민 원장님. 그러니까요. 네. 하여튼 우리가 다 알다시피 박한철 소장의 임기가 1월 말에 끝나니까요. 그렇죠. 그때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조기 대선인데 예. 조기 대선이 그렇게 될 경우 3월 말일지 네. 6월일지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네. 저는 오늘 보니까 의외로 그 헌재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지금 그 접수하자마자 탄핵 소추 결의서 접수하자마자 바로 회의를 열고. 그렇네요. 예, 또 주심 그리고 주심을 주심 재판관 일찍 결정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렇죠. 이렇게까지 미리 다 이렇게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가 바로 지금 들어간 거 이것은 그 박한철 소장 임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정미 재판관인가요? 예, 3월 13일인가요? 3월 임기가? 3월 31일. 예, 3월 31일 있고 그리고 또 지금 민심이
이것이 아마 빨리 결정을 안 하면은 빨리 결정을 안 하면 헌재에 대한 그 왜 이거 미루느냐고 이렇게 엄청나게 압력이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속도전을 낼 것 같은데 그 기간 동안 정치권도 움직이겠죠. 그래서 저는 그 일단 야당에서는 이게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대선행 열차로 바로 그냥 지금 띄울 것 같아요. 대선 준비에 바로 들어가고. 그런데 지금 뚜렷한 주자가 없는 그 새누리당에서는 아무래도 개헌 문제를 제기를 하겠죠. 지금부터 오늘 당장 이주영 의원이 그 위원장이 돼서 뭐 개헌 추진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당장. 그래 그 대선행 열차와 개헌행 열차가 동시에 출발하는 그 두 트랙의 혼선이 올 것 같아요. 한쪽에서는 개헌이고 한쪽에서는 바로 대선으로 개헌에 가고. 오른하고 한쪽에서는 대선에 오른하고 이 과정에서 또 정치권이 계속 부딪히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제 1월에 또 저 반기문 총장 오시지 이러면은 뭐 이건 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뭐 제3지대도 또 있고 경랑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거 아닌가? 어떤 평론가 준비됐어요? 우선 뭐죠 이게? 헌재 판결까지 예상 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노무현 대통령 때 63일은요. 노무현 대통령의 사실관계를 다 인정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어느 하나도 인정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수사, 특검 수사 결과가 나와 봐야 합니다. 그게 대략 3월 30일까지 특검 수사가 진행될 거거든요. 특검이. 아니 본인이 아니라고 노무현 대통령 때가 다르다니까요. 그럼 4월 되면은 저 뭐. 그러니까 3월 30일 돼요. 특별검사가 이제 70일, 30일에서 100일 정도 수사하게 되면 3월 말 돼야 수사 결과가 나오고 그때 돼야 4월 정도 인용이 될 것 같고요. 7시 7분 청와대에 오늘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고 소추 의결서가 전달됐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됐습니다. 공식으로 접수되면서 대통령 권한은 바로 이 순간부터 정지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직무 정지가 되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날이죠. 2016년 12월 9일 7시 7분을 지나면서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완료됐고 박근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됩니다. 헌재 판결까지 전국 예상 흐름은 결국 보면 시간을 사실은 즉각 가야 하면은 개헌이 뭐고 생각할 틈이 없어요. 근데 어쨌든 대선 정부 이제 벌어졌거든요. 조기 대선. 그런 가운데 어쨌든 헌법재판소에서 최소 한 서너 달, 뭐 길면 한 6개월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개헌 본물이 그야말로 모락모락 피어날 가능성이 있고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문재인 전 대표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조금 덜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거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거든요. 개헌 부분에 대해서. 그런데 조금 지나면요. 개헌 얘기가 상당히 보면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하여튼 무슨 정치 쓰나미가 몰려올 것 같다는 생각 들어요, 박사님 박사님. 개헌 본물이 터지고, 대선 본물이 터지고. 네, 그렇습니다. 딱 그 시점에 맞물려 있고, 굉장히 우리 역사적으로도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엄청난 소용돌이에 지금. 그렇습니다. 이럴수록 정치권이 이제 대통령 권력은 붕괴가 됐습니다. 국회 권력이 중심을 잡고 정말로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낡은 체제를 혁파하고 이런 기회를 살려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것인지를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야 됩니다. 동시에 대선 경쟁도 해야 되겠죠. 자,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헌재 판결까지 예상 시간을 물으셨습니다. 저는 4월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월 가면은 새누리당 당론하고 똑같잖아요. 그거는 아니, 저도 빨리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속도를 있어서 한 달 땡기겠습니다. 3월 인용, 5월 돼서 노력방향 잡았습니다.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자, 그러면 정치권은 앞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개헌 등등을 해서 정계가 재편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를 통해서 정치권이 거듭나게 되고 이 경쟁을 통해서 차기 대통령 주자가 나와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지 않겠느냐. 저는 나름대로 긍정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하여튼 2017년 초가 숨가쁘게 돌아갈 것 같아요. 하루하루가. 그렇습니다. 우리 정 교수 생각은요? 저는 좀 약간 현실적인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특검 수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검찰에서 수사한 자료를 봤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걸립니다. 수사 자료만 해도 트럭으로 2트럭입니다. 똑같습니다. 탄핵을 하게 되면은 탄핵 재판에서 검찰에서 한 수사 자료 다 봐야 되고 더 나아가서 검찰에서는 직권 남용으로만 기소를 했는데 사실은 그 탄핵 소추는 뇌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뇌물에 대한 규명은 사실 특검으로 넘겨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특검 자료도 또 받아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탄핵 사유에 대해서 심리를 하게 되면 오랜 시간 걸릴 수밖에, 물리적으로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 있고, 예. 두 번째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탄핵 사유가 아주 많은데 그중에 한두 개 사유만 있으면은 탄핵 바로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필요 충분하다고 보면 충분하다고 그런 법률학자 얘기도 저 들었어요.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현재 그 헌법재판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른 견해인데 예. 사실은 이거는 징계 절차하고 똑같거든요. 우리가 예. 공무원 징계하는 거하고 똑같은 형태인데 징계 사유를 대부분 재판에서는 다 하나씩 따지고 예. 그리고 우리가 탄핵 재판을 형사소송을 준용하고 있는데 형사소송에서는 각 범죄 사실마다 전부 유무죄를 다 밝혀주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 탄핵 결정문을 보시면은 사유를 일일이 다 심리를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는 인정되고 안 되고 전부 다 심리를 했는데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9분의 재판관의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유를 다 조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다 그거부터 판단할 수 합의가 돼야 있는데 되겠네요. 그 네, 9개의 판단이 어떤 식으로 재판관 사이에 합의가 되느냐에 따라서 예. 틀리고 두 번째 예. 노무현 대통령 때 그 탄핵 재판 때 가장 중요하신 분이 세 분입니다. 사실은 재판소장, 예. 그 다음에 주심, 그리고 밑에 있는 연구부장입니다. 사실 실무를 처리하는 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심이 이번에 강일원 재판관이 아주 전자배당 결정됐는데. 예, 중립적이라 하시는데 어쨌든 예. 소장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 문제가 1월 31일 날 퇴직을 하시면 사실은 다음 후임 직무대행이 이정미 재판관이 되시는데 그 3월 31일까지 그분이 끌고 나가시는데 예. 제 생각에는 3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계신 박한철 소장님 때는 사실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거고 그 1월 말까지는. 그래서 3월 31일을 기점으로 해서 예. 탄핵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저는 아주 알겠습니다.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전국의 흐름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그 이러한 문제를 사실은 문재인 대표는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초기부터 나온 이야기가 어떤 말씀을 하시냐 문재인 대표는 자신 물러나가면 모든 책임을 안 묻겠다. 그리고 새누리당에서 4월 하야 6월 대선을 가자 이러니까 추미애 대표도 법률가인데 그럼 1월 말은 어떻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충분한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문재인 대표께서는 좀 불리한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민주당 쪽에서는 계속 하야를 빨리 시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탄핵으로 가면은 시간이 만만치 않게 걸린다 하는 것을 미리 알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은 탄핵되고 나서도 하야하라. 저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표가 계속 말씀하신 맥락에 바라보면은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빨리 대선을 해야지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계속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정말로 정당 정치, 우리 민주주의, 법치주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말씀 안 하시는 게 저는 좋다. 추미애 대표도 각자 마찬가지입니다. 판단해야죠. 어쨌든 민심의 흐름이 어떻게 될지도 잘 봐야 돼요. 황교안 총리 대행체제도 탄핵하겠다는 소리인지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켜보고 좀 이렇게 헌법재판에 기대어서 좀 전국을 안정을 찾았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대선 열차도 출발이고 개헌 열차도 출발이고 어느 게 속도가 빠르고 인기가 좋을지는 이제 두고 봐야 될 일이고요. 오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셨습니다.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국회 가결 그리고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소추 의결서가 이제 청와대 공식 접수가 되면서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는 그런 역사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왜 그러셨을까 대통령이 그런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나오는 증언들이 다 얘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국정 운영을 아예 무슨 통째로 최순실에게 맡긴 것 같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시는지 이건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지금 나라를 흔들어 놓은 지금 최순실 그리고 최순실에게 국정을 맡긴 박 대통령 이 얘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이게 지금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일으킨 거예요. 일요일마다 청와대에서 문고리 3인방과 회의했다는 폭로. 청와대 수석회의 시기에 주제도 다 내 손으로 정했다. 대통령 중요 연설 발언도 직접 수정하고 대한민국 장관, 차관 내가 임명한 출출하면 청와대에서 스키야키 먹고 김밥은 싸가지고 나가고 또 왜 웃으세요? 이 조리장이 화가 났나 봐요. 뭐
8월에 그만뒀다는 거예요. 그만두고 나서 이제 이게 다 폭로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김밥은 집에 가서 싸잡수지. 아이고. 빨간 지갑에서 옷값 내는 거 봤어요? 예. 대통령 동석 안 해도 되죠? 회의할 때 동석 안 하셨고. 스스로 경계의 담장을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너무 낮추셨고. 정호성 전 비서관 통해서 전달받으면 돼요. 꼼꼼하게 챙겨보고자 했던 마음인데 고립된 생활을 오래 해서 혼밥이 편해요. 식사는 거의 혼자 하신 것 같고요. 옷값은 내 사비로 지불했어요. 군림하지만 통치하지 않는다였을까? 대통령의 자격을 돌아보게 됩니다. 김종덕, 송성각에 대해서 이제 인사 부탁을 하니까 이분들이 장관 또 수석, 원장 이렇게 임명이 되더라라고 인정을 하신 거죠. 네, 최순실 씨가 먼저 요청을 했고요. 제가 몇 분을 그 장관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고 수석님도 몇 분을 추천드렸었는데 최순실 씨가 지금 차은택 증인에게 먼저 요청을 장관이나 했습니다. 수석이 될 만한 사람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을 했다. 네, 맞습니다. 그게 최순실 씨 만나고 얼마 돼서 증인하고 몇 개월이나 지나서 그런 요청을 받았습니까? 장관 요청은 만난 지 한두 달 정도 지나고서 바로 얘기가 나왔었고요. 만난 지 한두 달 만에 최순실 씨가 증인한테 장관감 구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네, 그때 장관, 문체부 장관께서 그 인사청문회에서 탈락이 되신 이후에 바로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거의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뭐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뭐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증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최순실이 바라보는 김종 차관은 뭐 그냥 수행비서 그냥 시키는 일을 다 알아서 하는. 네네.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고영택 증인 앞에서도 하고 했군요. 아니 뭐 그런 발언들은 직접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느낌으로. 네네. 그래서 왜냐면 계속 뭔가 제시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했던 것 같아서 이건 꼭 복귀를 좀 해봐야 될 필요는 있지 않습니까, 민 원장님? 네. 박 대통령 왜 최순실에게 이 국정 운영을 맡겼을까? 네. 왜? 진짜 저 모르겠습니다. 저 모르겠어요. 어쩌다 이런 일이. 예, 정말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이해할 수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사적 영역 말씀이 맞네. 사실. 사적 영역과 이해하기 공적 어려워요. 그렇죠. 그 뭐 근본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 컨텐츠에서 보면 사적인 영역과 공적 영역의 구분이 안 된 거죠. 뭐 사적인 믿음과 공적으로 일을 시키는 신뢰 이런 것이 좀 달라야 되는데 공적으로 일을 시킬 만한 사람도 아니지만은 어쨌든 공사 구별이 안 된 것이고 안 된 것이고 아까 7시 3분인가요? 그 이제 직무 정지가 됐죠, 대통령이. 직무 정지가 됐는데 그동안 굉장히 외로울 때 최순실 씨가 지켜줬는데 저는 그 간저에서 직무 정지 기간에 굉장히 외로우실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그 자세전에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인왕산 뒤로 조금 올라가면 쉼터가 있거든요. 쉼터가 탁자가 있고 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항상 강화문 촛불을 바라봤다고 합니다. 탄핵 기간에 그 정지 기간에 그것은 노무현 돌아오라는 촛불이었어요. 그리고 두 분이 있잖아요, 일단 집에. 두 분뿐이 아니고 그때 탄핵이 되니까는 바로 그 문재인 그 당시 전 민정수석이 네팔에 있다가 바로 귀국을 했고 그때 그 386 참모들 뭐 윤태영, 천호선, 뭐 이호철 이런 386 참모들이 항상 간저에 가가지고 이 말벗이 되어주고 했어요. 세 사람이 갈 수가 없잖아요, 3인방.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그 개인적으로 정말. 뭐 잘못된 관계지만 개인적으로 의존을 했던 최순실 씨든 3인방이든 없는 상태예요. 그 관계에서. 그 없는 상태에서 본인이 물러나라고 하는 그 강화문 촛불을 또 봐야 되는 그런 뭐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큰 아픔이 있죠. 정승희 교수님.
예, 이거는 뭐 좀 개인적인 이유에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싶습니다. 예. 그 뭐 아버지, 어머니 다 총탄에 돌아가셨고 예.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런 경우에 통상 외상후 장애 같은 것이 생긴다 했는데 그 세월에는 사실은 그런 치료를 정신치료를 받았을 리도 없고 네, 그 위에 그렇긴 선거 하죠.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예. 늘 이렇게 정치 세계에 나서면서 큰 상처를 입었을 때인데도 불구하고 네. 도움을 못 얻었는데 유일하게 옆에 있었던 사람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이죠. 예, 그러다 예. 보니까 국정 운영을 예. 사실은 인간에 대한 신뢰, 사람에 대한 예. 신뢰가 있어가지고 청와대 여러 참모나 특히 그 국무위원들 이런 분들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해야 되는데 예. 그런 사람들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는 거죠. 선한 사람에 대한 선한 의지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약한 거 아니었나. 그러니까 국가 오히려- 조직을 운영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그런 예. 거는. 그러니까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오로지 최순실에 대한 믿음만 있었고 그러니까 결국 최순실이 모든 나라를 국정을 개입하게 됐고 그래서 농단이 된 거예요. 이것은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 통치 운영 방식 이것이 결국 이 분란을 일으켰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박상현 박사님, 이게 무슨 유경재단 운영이 아니잖아요. 나라 국정이라는 게. 아, 그럼요. 네? 그럼요. 참 저는 재단 운영할 참 때 신기한 게 누구한테 맡겨놓고 뭐 할 수도 있죠. 그럼요. 우리가 그동안에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는 숫자 비판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이 크게 요동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좀 대단합니다. 네. 그것은 아마 이번에 어떻게 보면 관료 사회가 그동안에 뭐 탄탄하게 받쳐줬고. 뭐 그것도 그렇고 건강한 시민들이 우리 중심에 서 있었다. 맞아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이 순간에도 뭐 권력의 일부는 뭐 북한에 뭐 얘기 많이 하겠으나 예. 대부분의 대한민국 국민은 끄떡하지 않습니다. 아, 길에 다니는 사람 보세요. 다 눈 저 초롱초롱하고 정신 네, 똑바로 차리고 끄떡없다. 다니지. 청와대 가서 이거 김밥 밤에 챙겨 나간 이 사람만 이상한 사람이지. 뭐 그런 겁니다. 정말로. 밤에 뭐 청와대 가가지고 왜 거기서 국민의 세금으로 김밥은 이거 조리장이 잘 만들었을 것 같아 김밥도. 그 사이에 국민들의 수준이 이렇게 커져 왔는데 네. 정작 권력층은 그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 권력이 무너지더라도 예.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이게 살아있다는 뜻이고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상 최순실에게 국정 운영을 맡겼는데 왜 그랬을까 이렇게 질문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삶, 예. 박근혜 대통령의 그동안의 의식, 인식의 문제, 예. 정신세계, 또 박 대통령의 사사로운 생활, 예. 모든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은 일심동체였다. 예. 그래서 지금도 최순실이 일부 잘못했지 뭐가 잘못했느냐 별로 그렇게 크게 반사하지 않을 것이다. 예. 일심동체였다. 예. 그러니까 아무 상관 없이 맡기는 거죠 다. 그래서 당신 결정이 내 결정이고 그래서- 내 결정이 당신 결정이고 내 돈이 당신 돈이고 당신 돈이 내 돈이고 뭐 등등. 예, 저는 예.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황태선 평론가님.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을 어마어마한 능력자로 착각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그게 실제로 권력 핵심에 가서 아니 대통령 주변에 우리 민 원장 잘 아실 겁니다. 핵심에 있으면 그 다음부터 정보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당연하죠. 정보들이 정보가 모이고 권력인데. 그야말로 그 관료들도 딱 눈치 빨라갖고 입안에 혀같이 놀아요. 쫙쫙쫙 레포트 쫙쫙쫙. 예전에 소산 김현철이 아버지한테 가서 얘기하면 아버지 김영삼한테 놀랐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똑똑했나.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트 관료들이 또 최고의 그런 전문가들이 쫙쫙 한 페이지 두 페이지짜리 레포트 만들어서 훈련시켜갖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최순실을 갖다 총회하니까 정보가 사람이 모인 거예요. 그리고 하니까 잠깐만 일을 맡기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나는 편하거든. 제가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받아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대통령 자리의 무거움, 무게를 몰랐다는 말이 바로 이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돌아보면 돌아올수록 아쉽습니다. 7시 24분. 이제 청와대 조리장 얘기를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조리장이 나와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네. 뭐 세월호, 메르스, 목함질의 도발. 그때마다 항상 뒷북 대응에 불통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전 조리장 뭐 얘기죠. 지진 나도 새벽에는 대통령 보고 못한다. 이 의미가 뭔지를 끝으로 좀 짚어보도록 할까요? 반복된 문제 제기에도 용인된 불통. 대면 보고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2015년 신년 기자회견 때 나온 얘기입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첫 보고는 서면으로, 이후 유선 보고, 대면 보고는 없었음.
대통령 긴박한 상황에 머리 손질과 점심 저녁 먹고 TV 시청 의혹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2015년 5월 20일 메르스 국내 최초 확진. 그때도 대통령은 환자 발생 엿새 만에 국무회의에서 문영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최초로 대면복을 받습니다. 문영표 국무회의 영상회의 보고만 메르스 1:1 대면복 없었습니다. 2015년 8월 4일 북한의 목함질에 도발했을 때 사건 발표 때까지 일주일간 대통령이 한민구 장관과 통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김관진 국가안보실장도 4차례 서면 전화 보고만 했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왜 이랬을까요? 예. 아무도 만나서 보고받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불러서 직접 확인하거나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관절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후에 밤샘 그 구조 현장, 거기서 아이들이 배 안에 갇혀 있을 때 식사를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 현장을 장악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뭐 시간 많지 않습니다. 그냥 짧게 한 말씀만 지적해 주십시오. 정 교수님부터. 예. 저 뭐 청와대에서 나오는 이야기도 보고 이제 태반 주사 이야기, 프로포폴 이런 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은 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에너지가 사실상 고갈된 거 아닌가. 예. 그래서 막 네, 대면 보고도 그 정도. 못한 것 같습니다. 네. 박상 박사님. 예. 저는 이 원인을 예. 박근혜 대통령은 탓도 물론 큽니다만은 예. 아니 보고를 하려고 얘기하면 문을 열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안 열어줘요. 문이 닫혀 있는데요. 예. 어떻게 보고를 해요? 그래서 저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호 전 수석이 더 밉습니다. 특히 문고리. 예. 문고리 사면병은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문이 닫혀 있기 때문에 상황 파악이 항상 늦는 정말 겁니다. 책임 크게 져요. 제가 이어받겠습니다, 박상훈 박사. 네. 그러니까 그 전직 친박계 국회의원이 그런 말을 했죠. 네. 그 나는 박근혜 대표와 박근혜 대표를 대할 때 네. 저 아씨와 모섬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편해진다 이랬거든요. 네.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그러니까 공주와 모섬, 뭐 아씨와 모섬 이런 이야기인데 김무성 전 대표는 그 아씨와 장수라고 생각하니까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렇다면 그때 본인을 스스로 모섬으로 낮춘 이런 사람들이 결국 지금의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네. 그런 책임이 있는 것이죠. 예, 민원 위원님. 대통령 개인의 저는 그 성품이라고 봐요. 예. 은둔생활 그 79년 11.6 이후에 은둔생활 18년 하고 그 형성된 개인의 성품이 이렇게 혼자 이렇게 모든 것을 하는 혼밥. 예. 그게 대통령이 어떻게 혼밥을 드십니까? 더더구나. 비극을 부른 거. 예. 유영하 변호사가 예. 처음에 변호사 맡아서 이런 얘기했죠. 네. 대통령도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래서 여왕 그러니까 네. 왕은 뭡니까? 내가 부르기 전에는 어느 누구도 오면 안 돼요. 목 날라갑니다. 권력은 문을 열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오지 않을 와서는 안 될 위기이자 대한민국의 기회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 한 번만 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가 보면은 10월 6일이죠. 수요일입니다. 예. 뭐라고 그러냐면 그때 여기 나오네요. 탄핵이 가결되면은 헌법 헌재 과정을 보면서 담담하게 가겠다 하고 자유투표를 수용했습니다. 그래서 네. 조금 어떤 심리적 부담감을 털어준 측면이 있어요. 예. 두 번째는 사실 이번 주에 있었던 것이 김기춘 청문회 재벌 청문회입니다. 네. 1차, 2차 청문회에서 그것을 바라보던 새누리당 의원들 중에서 상당수가 아마 마음에 변동이 있었을 거예요. 결정적으로 제일 막판에 그야말로 막판에 최후의 한 방이 뭐였냐니까 올림머리 조리장이에요. 예. 올림머리 이야기 듣고 세월호 당일날 올림머리 거기다 조리장의 증언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뭐 모월간지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은 거기 보면 조리장 예? 빨리 정리하시죠. 아니 옆에서 왜 궁시렁 됐어요 지금? 그 올림머리와 조리장 이 부분에 대해서 조리장 같은 경우 무슨 아주 이거죠. 그날 4월 16일도 점심과 저녁 혼자 드셨다고. 그 많은 사람들이 올림머리하고 흔한 얘기를 이런 거 있잖아요. 엄마들 입장에서 밥이 들어가나? 이런 부분들. 이 세 가지 요인이 작동하면서 당초 한 210석 정도 될 것으로 봤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뛰어넘는 234표가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박성 박사로 갑니다. 네, 234표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왔습니다. 예. 왜 넣었냐 이 의미를 물으셨는데 저는 그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일 큰 1번은 친박도 돌아섰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여권에서는 믿을 만한 데가 이제 없어졌다. 뭐 친박의 핵심들 빼고는 돌아섰다고 봐야 되겠죠. 20한 5, 6명 정도가 돌아섰다고 얘기하면 친박도 돌아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돌아서게 된 결정적인 원인은 역시 국민의힘이었다. 오늘은 완전히 국민의 승리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그럼 그 결과적으로 그러면은 어떤 의미냐? 234표. 친박은 또는 친박계는 완전히 패족이 됐다. 아마 이재명 대표 체제 오래 갈 수가 없게 됐죠, 이제는. 아마 이 지도부가 완전히 붕괴되고 비주류를 중심으로 해서 새누리당은 창조적인 파괴를 통해서 신당으로 거듭나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늘부로 234표는 친박계는 사실상 패족이 됐다라고 하는 의미를 저는 찾고 있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저는 그 광장, 촛불에 의한 민주주의가 드디어 저는 탄핵이라는 법치주의가 합쳐가지고 87년도 체계에 있었던 헌법이 드디어 조문 그리고 형식적으로 있었던 게 정말로 실질화되는 그런 날이 아닌가. 법 조문이 마치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날이 됐습니다. 그런 날이었다. 그래서 87년 그 체제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미흡했던 부분들이 오늘로서 완성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6시 7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에 탄핵안 표결 결과를 어떻게 지켜봤을지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해서 좀 분위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와대 취재하고 있는 최은미 기자 전해주십시오. 네, 청와대입니다. 청와대는 겉으로는 담담하지만 내부적으로 충격이 큽니다.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최초 탄핵 대통령 신분으로 청와대를 쫓기듯 떠날 가능성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데요. 청와대는 그동안 표면적으로는 탄핵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에서 가결 이후 상황을 준비해왔지만 막상 탄핵이 이렇게 압도적인 표차로 이뤄지자 일손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봤을 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기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희망을 버리지 않는 모습도 보이는데요. 일단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헌재 탄핵 심판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특검 수사, 이 대비에 총력을 다해 집중할 계획입니다. 잠시 후 7시에 탄핵소추 의결서 사본이 청와대로 올 건데요. 청와대 총무비서관에게 전달이 되는 즉시 박 대통령은 헌법이 부여한 국가 원수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예. 그 좀 계속 지금 어떤 분위기인지 조금 더 전해주세요. 지금 대통령 어디 계세요? 대통령은 조금 전 5시에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총리와 부처 장관들을 불러서 간담회 형식으로 자신의 소회를 밝혔는데요. 앞서 영상을 보셨겠지만 남보라색 재킷을 입고 굉장히 담담한 표정으로 아주 천천히 자신의 그 소회를, 탄핵 표결 결과에 대한 소회를 밝히는 모습을 보셨을 겁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인다고 이야기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하게 대응해 나갔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자진 사퇴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입장을 지금 재확인한 셈입니다. 그렇죠. 그 국무위원과의 간담회는 끝난 걸로 보이고요. 끝나고 나서 박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갔을지 아니면 아직 위민관에 남아서 업무를 보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확인은 되지 않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청와대는 정말 긴 밤을 보내야 할 것 같군요. 최은미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청와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이어서 친박의 상당수가 탄핵으로 돌아섰습니다. 그 이유, 배경을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들어보시죠. 비상시국이로서 입장을 같이 했던 의원들이 35명으로 우리가 뜻을 이제 모아왔었는데 오늘의 결과는 중립지대에 있던 의원들과 또 다수의 친박 의원님들이 국민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건 아까 조금씩 또 말씀을 했으니까 보충해서 짧게 송국권 본부장입니다. 네, 어제 벌써 그 친박들이 찬성 커밍아웃을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네, 어제 그 친박계 이현재 의원이나 홍철호 의원, 또 비례대표죠 그 신보라 의원, 이분들이
그 찬성 쪽으로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아까 강태순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어제 그제 사이에 악재가 막 계속 돌출했습니다. 뭐 조리장에 그 정은도 있고 또 뭐 올림머리도 있고 또 그것도 그 고영태 씨가 최순실 씨에게 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달됐다는 4,500만 원어치 뭐 가방, 옷 이런 것을 서민들이 볼 때는 업장이 무너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요. 아무리 청와대 해명에서 뭐 그 돈 다 줬다 해도 다 줬다 해도 그렇고 또 그 청와대 해명도 좀 불투명했고요. 그러니까요. 사비 이야기도 하고 뭐 불투명했고 영수증도 뭐 어떤 뭐 자료도 공개하지 않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친박에서도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하다가는 이 보수 전체가 공멸할 수가 있다. 그런 의식을 갖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박근혜 대통령을 버리더라도 그 좀 분위기를 다시 한번 좀 추스러서 그 보수를 재결집해보자. 결집해야 된다. 다시 뭐 그런 세기를 가야 된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민 원장님, 탄핵 찬성하면 보수 공멸이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친박이 일부 돌아선 친박이 민심이 너무 무서운 거죠. 근데 그 며칠 사이에 그 민심이 친박도 두려울 만큼 민심이 변한 거죠. 그게 이제 아까 황 의원이 얘기하신 올림머리, 그다음에 조리장에 혼자 맨날 밥 먹고 하는 거, 그다음에 고영태, 차은택에 순실 씨가 대통령하고 동급이다. 저도 이건 충격받았어요. 정말 충격이에요. 그거. 이게 뭡니까?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51.6% 뽑아놨더니 최순실 씨하고 같이 동급이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청문회 좀 그만하자고. 그런 얘기 듣기 싫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사람들 입을 통해서 그 민심이 그런 얘기를 들어야 악화되는데 그 악화된 민심을 정말. 친박이라도 정말 진박 빼놓고는 다 흔들렸을 거예요. 정말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굉장히 그 돌아선 이유가 이렇게 봅니다. 그래도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진박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분들도 대단해요. 그 사람들도 마음속으로는 긴가민가 했을 거예요. 그래요? 긴가민가 했을 텐데 아까 조금 전에 송고문 부장 말씀하신 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고요. 이러이러한 분위기에서 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과 이제는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왜? 박근혜 대통령 더 이상 보수나 새누리당에게는 이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래 박근혜 대통령 대통령대로 그래 알았다. 당신은 당신대로 헌법재판소 지금 들으신 내용은 조금 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국회에 본인에 대한 탄핵안 가결에 관한 입장을 밝힌 내용을 들어보셨습니다. 오늘 5분 나오셨는데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례로 안녕하세요. 지금 들으신 내용에 대해서 지금 6시 51분을 지났습니다. 5시 50분. 5시 MBN 뉴스와이드를 보고 계신데요. 오늘 좀 일찍 시작했습니다. 한 7시쯤 아마 그 소추 의결서가 청와대에 전달이 접수가 될 되고 예정이죠. 그때부터는 직무가 정지가 되죠.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으로서의 마지막 그러니까는 직무 정지되기 전에 이제 마지막 말씀을 하신 것인데 몇 말씀만 빼면은 평상시 국무회의 모습 같아요. 경제 이야기하고 민생 챙기기 이야기하고 국무위원들의 동료를 하고 평상시 국무회의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몇 가지만 빼면은.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을 잘못 본 게 지금 6시가 넘었다고 본 게 그럼 한 1시간 10분 뒤면 대통령의 권한은 정지되는 일단 정지가 상황이 되죠. 되는 건데요. 내용도 그렇고 표정도 상당히 담담하시죠. 그러니까는 지금 헌재 심리와 특검을 담담하게 임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 표정도 굉장히 담담하고 이 어떤 그 내용도 그 상당히 국무위원들을 독려하고 그 평상시 국무회의 발언 같은 몇 가지만 빼면은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일각에서 이야기하는 그 사임이나 이게 그 234표나 찬성표가 나왔지만은 그 사임이나 이런 건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진 뭐 사임은 전혀 그 생각은 지금 현재로서는 전혀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헌재에서 만에 하나 탄핵안, 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으로서 저희가 뵐 수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그렇죠. 마지막이죠. 한 1시간 반 정도, 1시간 정도 남은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국정 현안을 일일이 챙기며 나라 걱정이 아마 절절히 담겨 있다. 이렇게 국민들도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 대통령 모습. 윤영삼 원장님은 어떤 생각하셨어요? 글쎄요, 어떤 그 대통령이 의외로 이렇게 담담하니까 좀 저는 좀 어안이 벙벙하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간 말씀드린 것도 지금 순간 지금 그러니까 지금 권한이 곧 정지될 뿐이라고는 전혀 생각이 안 드는. 그러니까요. 거의 안 되는데 지금 그것도 7시까지 늦추는 것도 좀 그러는 거고 또 최재경 민정수석을 아마 또 처리를 하시는 모양이에요. 신임까지도 지금 뭐 얘기가 들려오고 있는데
좀 끝까지 이렇게 담담하게 일하시는 의연한 모습을 좀 진즉 보여줬으면 어떻느냐 하는 아쉬움도 함께 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황태순 평론가 생각은 어떠세요? 두 분 말씀에 그거 크게 더하거나 뺄 건 없고요. 예. 저도 보니까 한 가지 좀 주목되는 부분이 사실 1차, 2차, 3차 대국민 사과 담화할 때는 우선 옷이 다 회색이었죠. 짙은 회색. 네. 그다음에 1차, 2차 때는 목걸이를 안 했어요. 예. 3차 때는 하셨죠? 3차 때는 했죠. 예, 그리고 지금 근데 오늘은 보니까 옷이 보면 조금 보면 저 푸른색으로 좀 경우에 따라서 그냥 평상시에 입던 옷. 그러니까 보면 1차, 2차, 3차 대국민 담화 때 어두운 색이 아니라 평상시 옷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상심을 완전히 찾으신 지금 그런 모습. 그러니 이제 저기에서 보니까 아까 우리 민 원장 말씀대로 어떤 사람들은 좀 진지게 좀 잘하시지. 진지게 보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밑에 국무위원들하고 소통도 하고 자리도 갖고 좀 그러시지. 그 왜 보면 참 좀 뒤늦게 뭐 철들자 뭐 한다고 참 아쉽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할 거예요. 아니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사람을 갖다 막 팍팍 공격하고 막 회초리를 치는데 덤덤하게 받으면 화가 굉장히 납니다. 그런 감정이 들 수도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보면은 국민들. 이 촛불을 들었던 사람 중에 물론 뭐 어떤 사람들은 촛불을 들고 해서 보수 쪽에서 촛불 든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박근혜 대통령 조금 반대하는 입장에 촛불 들었던 사람들 입장, 회초리 쳤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그러니까 무슨 일 있어요? 이런 거잖아요. 막 때리고 무슨 일 회초리를 있어요? 치고 막 즉각 하야하야 그러는데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네. 이러면은 조금 흔한 얘기로 부하가 난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 진영에서는 좀 부하가 날 수도 있는 그런 있어요, 장면이었다. 예. 저 박상현 박사님. 네, 경제 안보 생각하면은 긴장이 끊어놓을 수 없다 말씀하셨는데 경제 안보를 생각하면은 이렇게 해서는 안 됐던 거죠. 박 대통령이 사태를 여기까지 끌고 온 당사자입니다. 마치 남의 말 하듯이 했던 내용에 전혀 저는 공감하지 못합니다. 진작에 그 수많은 경고음이 나왔을 때 주변에 제대로 된 참모들을 발탁을 해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었으면은 경제 안보에 이 지경까지는 오지 않게 했을 수도 있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 국민의 목소리를 다 외면하고 이제 와서 탄핵되니까 마치 국민을 생각하는 듯한 이 목소리는 정말 저는 좀 화가 납니다. 아무튼 좀 더 진작에 더 경청했어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탄핵 열차를 이미 떠나버렸고 헌재 결정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국민들은 끝까지 박 대통령을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정순인 교수님. 예, 국무위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말씀을 여러 가지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은 어쨌든 이 탄핵 소추 결정이라는 것이 국민의 어떤 민심의 반영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민들에 대해서 어떤 자기 소외라든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잘못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발표를 같이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참 아쉽습니다. 그러게요. 2016년 12월 9일 대한민국은 오늘 새로운 시험대 위에 섰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말씀드린 대로 234표 찬성으로 가결됐고 소추 의결서는 이제 대통령과 또 헌법재판소에 각각 전달이 됩니다. 지금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탄핵안 정본을 내기 위해서 헌재에 도착했다. 헌법재판소에는 도착했으니까 헌법재판소에는 일단 접수가 될 것이고요. 잠시 후 청와대에 공식적으로 접수가 되면 대통령 권한이 그 순간부터 정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고 있는 중인데 전달이 되면 청와대를 연결해서 그것도 분위기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뉴스와이드에서는 탄핵 진행 과정과 앞으로의 전국을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34에 담긴 의미부터 짚어봅니다. 최순실 씨는 과거 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준 인연으로 국민 여러분께 용서를 구합니다. 대통령 측에서 물러나겠습니다. 탄핵 소추안은 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방금 들어온 속보인데요. 최재형 민정수석이 오늘자로 일단 사임, 사표가 수리됐습니다. 그리고 신임 민정수석에 조대환 변호사가 내정됐습니다. 신임 민정수석의 조대환 변호사. 이분이 세월호? 예, 세월호 네. 그 특조위의 부위원장을 하시면서 예. 이석대 위원장이 정치 편향적이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그직을 사퇴해버린 그 변호사죠. 예. 어쨌든 앞으로 어떻게 민정수석 역할을 좀 해줄지. 먼저 탄핵 찬성 234표를 사실은 잘 기대들 안 하셨을 것 같은데 좀 많다 이런 얘기죠. 지금 전체적으로 이 의미를 좀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상보다 많죠. 예, 송고문 부장님. 그런데 지금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했죠. 예. 투표는 국회의원들이 했지만 여기는 민심이 그대로 반영됐다. 그 공교롭게도 지난 촛불 집회 때 그 234만 명이 왔죠. 예. 234만 명이라고 집계가 됐는데. 예. 그 232만. 232만. 어쨌든 그런 촛불 민심. 촛불 민심이 반영이 된 것이다. 그대로 반영이 됐고 또 최근에 갤럽 조사를 보면은 그 탄핵 찬성이 81%나 갔고요. 네네. 그다음에 대통령 지지도는 겨우 그 4% 5%에 머문 이런 민심이 그대로 반영이 됐고 여기 이 과정에서 그 여야 모두 뭐 표 계산을 하고 표 단속을 하고 뭐 요청해서 뭐 자극적인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은 전혀 그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순전히 그 민심, 촛불 민심이 탄핵에 반영됐다. 그래서 국민이 탄핵을 한 결과다. 이렇게 봅니다. 민원상 원장. 예, 저도 민심 플러스 대통령의 자승자박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도 정말 그 말씀하시는 게 좀 인간적으로 안타깝긴 하고 정말 우리 손으로 뽑았던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끌어내려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안타깝습니다만은 아무리 그런다고 이렇게 유체 이탈 합법이라고는 할까요? 전혀 다른 상황을 설명하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끝까지 그 민심과 좀 동떨어진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어떻게 평론가? 저기 있었는데요. 예. 이게 234에서 빼 172명이 야당하고 무소속이에요. 예. 그러면 나머지 이제 62명이 새누리당에서 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죠. 비박이 한 40, 뭐 이렇게 시국회 이쪽이 40. 비상시국이, 그러니까 황영철 40표. 좀 예. 의원이 좀 대변인 격으로 있는 비상시국이 오늘 오전에 33명이 모였고 자기들 35표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친박 쪽에서 그래서 중도에서 한 27표 왔고 굳이 따지면 무효표가 7표 나왔는데 그 무효표가 보면 야당에서 나올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잘못 실수해서 그런 경우는 최소한 62보다 더 늘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인데 지금 저 헌법재판소의 권성동 법사위원장 도착했네요. 예. 신경한 말씀. 소추 의결서를 우선 국정 운영의 가장 큰 축인 대통령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초래하는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서가 가결된 점에 대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여당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말할 수 없는 자괴감과 참담함을 느낍니다. 하지만 국민의 80%가 탄핵에 찬성하고 있고 또 오늘 표결 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80% 정도가 이 탄핵안을 찬성하고 있는 만큼 헌법과 국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국회 탄핵 소추위원으로서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표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재판소에는 이제 접수가 되는 거죠 지금. 헌법재판소에 의결서가 전달됐습니다. 정본을 갖다가 탄핵안 정본을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소추위원을 맡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일반 재판으로 따지면 검사예요. 검사가 들고 가는 거죠. 검사가 들고 가서 자 우리 이렇게 국회에서 의결했으니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시켜 주세요. 하고 기소하는 거죠, 말하자면. 탄핵 소추안 탄핵 소추안을 내는 거고. 기소하는 것이고. 그럼 전 청와대로 갑니까 그러면? 청와대는 사본이. 청와대는 등본이 가죠. 등본이라고 돼? 등본이라고 그럽니다. 등본이 보면 7시 정도에 도착할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신기하죠. 청와대 가는 사람 왜 이렇게 늦어요?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네. 이유가 있는 게 사실은 조금 보면 이런 것도 좀 잠깐 좀 국회에서 약간 말미를 주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말씀할 기회를 마지막 좀 드리고. 국무위원들 하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당부의 이야기하는 부분에 그 정도 말미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뭐 헌법재판소나 청와대는 거기서 거긴데요. 뭐 거리는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노무현 대통령 5시간 걸렸어요? 노무현 대통령 탄핵 그때는 소추기열서 들고 가는데 그때는 난장판이 됐었잖아요. 국회가 그때는. 그야말로 뭐. 근데 아까 얘기 계속하면은 그러면 왜 이렇게 뭐 62표에 그야말로 234표라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표가 나왔는가? 저는 세 가지 요인이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12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이 이정현 대표, 정진석 원내대표 만나서